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장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자료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 통계학 중에서 자료를 2장에서는 자료를 도표나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배웠고, 이 3장에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자료를 대표하는 어떤 척도로, 그렇죠? 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대표하는 척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표나 그림이 아니라 어떤 척도를 표현할 수가 없을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척도는 크게 나눴을 때 위치 척도와 산포 척도가 있습니다. 위치 척도라는 얘기는 이 자료가 어느 위치쯤에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의 중심 경향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위치 척도고, 그게 해당되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 그 평균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중심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평균, 가중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이 위치 척도 외에도 산포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평균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 평균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평균 주위에 자료가 얼마만큼 모여 있느냐, 평균 주위에 자료가 모여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이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면 사실 평균이라는 게 좀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산포 척도도 위치 척도와 더불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기술하는 거고, 거기에는 범위, 그 다음에 평균 편차,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4분위수, 100분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위치 척도부터 우리가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위치 척도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엑셀로 실습을 하고 산포 척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같고, 단지 모평균을 나타내는 이 부호는 미우라고 합니다. 미우고,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값은 x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미우라고 표현된 건, 이건 모 집단에 대한 평균이구나, 표본 평균은 이건 표본에 대한 평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보면 요걸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 더하기를 하는 거죠. 더하기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는 i는 1에서 n까지 xi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그마만 있고 x만 있으면, 이 x라는 게 값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이 자료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 벡터라고 얘기하죠. 이 x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라, x의 모든 값을 다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다 더하고 거기에다가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는 거, n이 자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더해서 합을 구하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만큼 나눈 거, 그게 바로 평균이고, 이게 그 모 집단에 대한 자료인 것 같으면 이 모 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에 대한 자료면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모수라는 거예요. 모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수.
요거를 영어로는 파라메타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메타 또는 어떤 자료, 주어진 값이라는 거죠. 주어진 값. 그래서 모수라고 얘기하고 이 모집단의 측정 가능한 특성을 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평균은 모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수는 모집단에 관련된 데이터는 다 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런 모든 것들이 모집단에서 측정이 됐으면 다 모수가 되는 거예요. 중앙값, 최빈값, 범위, 평균 편차, 퍼센트 편차 이런 게 다 모집단에 관련된 거면 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수라는 거는 모집단의 특성이다. 그럼 반대로 모집단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이 표본이죠. 표본인 경우에는 그럼 무슨 말을 쓰느냐? 표본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계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계량. 이거는 이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구해진 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 범위 모든 것들은 다 통계량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통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이 통계량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표본에서 왔다. 이 모수는 이렇게 하면 그 모 집단에서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거는 표본에서 왔고요. 그런 말 안 쓰고 통계량, 모수 이런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평균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게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엑셀에서 모평균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평균은 단지 부호만 다르고 여기서 이제 요 표본의 개수 n인데 이 소문자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방식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통계량이다.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도 모평균을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 나중에 엑셀에서 이걸 함수를 통해 가지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이 산술평균의 특성은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 산술평균은 그냥 이 어떤 주어진 자료의 값이 그냥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쉽게 말해서 이 식으로 계산된 값, 그러니까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 각 자료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값을 가지고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평균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다 산술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산술평균의 특성은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간척도나 비율척도가 아닌 경우에 순서척도나 이런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균 계산에 모든 데이터 값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균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 평균으로부터 각 값들의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균을 우리가 구하고 이 평균값에서 각 자료를 빼거나 빼면 차이가 나오겠죠. 그 차이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균의 약점은 매우 크거나 작은 값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을 구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나 갑자기 큰 값, 이상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이상적으로 이 데이터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만이다 아니면 0이다 이런 값이 하나만 있어도 전체 평균이 너무 왜곡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평균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중간 값을 쓰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정보를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퀴즈나 그 중간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 그 저기 평균이나 표준편차 이런 거 다 이제 그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공개를 하는데 평균보다는 중간값을 보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평균보다는 이 중간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간값보다 내가 내 점수가 더 크냐 적으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수라는 건 이게 중간값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중위수라는 말은 중간값하고 완전히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뭐냐? 영어로는 미디안이다. 미디안. 그죠? 미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위수는 최소에서 최대의 순서로 정렬된 값들의 중간점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작은 값에서 큰 값까지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최소에서 최대로 정렬한 거고 최대에서 최소로 또 정렬한 거죠. 이거는 증가하는 순서들, 이건 감소하는 순서를 정렬을 한 건데 중위수는 같겠죠. 이렇게 만든 게 중위수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5개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없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하나가 없다. 데이터가 4개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중위수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있는 값이 2개가 되죠. 2개가. 이 2개가 중앙에 있는 값이 되고 이 2개 값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중위수가 되겠습니다. 자, 중위수의 특성은 크기 순서로 정렬된 데이터 집합에서 중간의 값이 중간값이다. 적어도 순서 척도가 요구된다. 순서 척도 이상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극도로 작거나 큰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뭐 이런 자료가 있는 데서 극단값, 예를 들어 여기서 만이나 뭐 10만이나 이런 또는 0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도 중간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위수보다 큰 관측치는 전체의 50%다. 그렇죠? 중위수보다 큰 값은 전체의 50%, 작은 값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50%겠죠. 중위수는 데이터 집합 안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위수가 2개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아까 같이 자료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이 중위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중간에 있는 값이 2개가 되는데 2개의 평균으로 중위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짝수개로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중위수를 구하려면 관측치를 정렬하고 2개의 중간값의 평균을 구한다.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정렬을 하면 쭉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래서 중간값이 지금 이 데이터의 숫자가 지금 10개가 되죠. 10개니까 정렬을 하고 나면 짝수개고 중앙에 있는 값이 2개가 됩니다. 그게 5하고 7인데 그래서 이걸 평균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관측치의 값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빈값은 명목척도 데이터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척도에서 사용될 데이터 집합은 2개 이상의 최빈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2개가 만약에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라물 수딩이 빈도가 같다 이런 거의 경우에는 최빈값이 이게 2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값의 상대적 위치. 이 최빈값,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평균, 이제, 정확하게 자료가 이렇게 좌우가 대칭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평균과 중위수 최빈값이 모두 같아요. 자료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 중위수, 최빈값이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요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꼬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죠. 길게 늘어지는 게 꼬리잖아요. 꼬리가 오른쪽에 있다. 꼬리가 우측에 있다. 우측에 꼬리가 있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보다 중위수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자료에서는 평균보다 중위수가 더 작은 거죠. 그렇죠? 평균보다 중위수가 더 작다. 평균보다 중위수가 더 작게 되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쭉 늘어진다. 왜 그러냐? 오른쪽으로 이상치로 쭉 늘어진 값에 의해서 평균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더 커진다. 반대로 꼬리가 왼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 경우, 꼬리가 왼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위수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최빈값에 관련된 거는 뭐 이거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중위수와의 이 관계는 그런데 중요합니다. 꼬리가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경우에는 중위수가 평균보다 작다. 꼬리가 왼쪽으로 쳐져 있는 경우에는 중위수가 평균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거는 꼬리가 쭉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자료를 왜곡시키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자료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각 관측치 x와 이에 상응하는 가중치 w를 곱하여 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중평균은 각 자료값의 가중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각 자료의 가중치 값이 다르다. 이 가중평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중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가중평균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가중치 값에다 곱하기 그 자료값 더하기 가중치 값 곱하기 자료값, 해당되는 각 자료의 가중치 값을 곱하고 이걸 다 더하고 난 다음에 가중치 값을 모두 나눠줍니다. 가중치 값의 합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이 구해집니다. 그죠? 자, 요 이제 예를 하나 보겠는데, 카트 건설회사는 시건제 근로자에게 시간당 16.5불의 임금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종류의 임금을 지불하면 16.5불, 19불, 25불을 지급을 하는데 총 26명의 근로자 중에서 14명은 요걸 받고 10명은 19불, 2명은 25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26명의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얼마냐? 이런 경우에 이제 가중평균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명의 임금은 16.5, 10명은 19, 2명은 25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죠. 14명, 10명, 2명, 이게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16.5 더하기 10 곱하기 19 더하기 2 곱하기 25 이렇게 쭉 해서 이걸 더하고 나눠줄 때는 가중치가 14명, 10명, 2명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명이 얼마를 받아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고 기하평균은 이건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거 값을 다 곱해가지고 그거를 n승으로 루트로 나눠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포인데 3포를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평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3포 평균과 중앙값 그 다음 최빈값 그 다음에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이 값들에 대해 가지고 뭐 가중평균, 산술평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한번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옮기도록 하겠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자료에서 우리가 우선에 평균을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합계도 구해보겠습니다. 합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합계 그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일단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이 세 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최대값 최소값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를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의 특성치가 되겠죠. 특성치고 함수명 이거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의 합계를 구해보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 sum 그 전체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sum하고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도 된다 그랬죠. 이게 합계를 구한 거고 이 전체 합계에다가 자료의 개수만큼 나눈 게 평균이죠. 이걸 구하는 게 바로 average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명이 average라는 거예요. 그래서 average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하면 평균을 구해줍니다. 소수점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균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엑셀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이 평균, 이 합계 값에다가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면 이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equal 사인하고 전체 합계에서 나누기 자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뭐냐면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count
자, 이렇게 했더니 같이 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다음 중간값을 구하는 방법은 미디안. 아까 내가 중간값이 영어로 미디안이라고 얘기했죠. 역시 미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함수 값이 나타나요. 그럼 이걸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면 중간값이 나옵니다. 12가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카운트. 자료 개수가 이제 홀수 개죠. 15개네요. 15개니까 자료의 개수가 7번째 게 이제 중간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을 구해주는 함수는 mod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ode 하고 역시 최빈값도 12가 됩니다. 최소값, 최대값은 이거는 max, min. 그래서 그 다음에 min. 자, 이렇게 하면 최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이제 사실 저희가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이제 구하는 그걸 실제로 그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해봤습니다. 요걸 다른 걸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중간값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블락을 잡고 정렬에 가서 그죠? 이렇게 블락을 잡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정렬 기준이 hour 오름차순 확인하면 이게 쭉 정렬이 되겠죠. 정렬이 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까 7번째 게 중간값이라고 그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가 되고 12가 굉장히 많네요. 12가 4개, 4번 13이 3번 그리고 최빈 값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도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끝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산포를 나타내는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산포를 나타내는 척도는 그 다음 파일에서 계속 파일이 너무 커지면 핸들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파일에서 또 계속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